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옥이라고 합니다. 2주 전 수요일까지 그 고전 읽기 시즌 1을 이제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을 쉰 다음에 다시 이제 시즌 2를 하는데, 이번 시즌 2에는 그 4명의 사역자를 골랐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임마누엘 월러슈틴이 있고요. 그리고 마뉴엘 카스텔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사회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울리히 백을 통해서 이제 그 에콜로지, 그 생태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앤서니 기든스를 통해서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이 이념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7시 35분이거든요. 제가 이 9시 정도까지 곧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월러슈틴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그 다루게 될 이제 앞으로 4명의 사역자는요. 월러슈틴은 이제 미국 이 태생이고요. 카스텔스는 좀 약간 복잡합니다. 원래 스페인 태생인데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에서 가리키다가 1970년대 후반 미국으로 이주해서 현재 미국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울리히 백은 이제 독일 태생 사역자고요. 마지막 앤서니 기든스는 영국 태생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 읽기 시즌 2를 이제 제가 어떤 사람들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가능하다면 좀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자는 취지에서 좀 이렇게 선별해 봤습니다. 월러슈틴은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 활동을 시작했던 주로 60년대부터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제 월러슈틴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78년 74년 오늘 그 다루게 될 이제 모던 월드 시스템, 그러니까 근대 세계 체제 1권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1권은 미국 사회학회에서 이제 주는 가장 큰 상이요. 소로킨 어워드라고 그래서 이 소로킨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로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상인데요. 미국 사역회에서 주는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75년도에 이 책이 발표된 이듬해에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미국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중시하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면 상당히 좀 탈이념적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월러슈틴은 대단히 지향적인 그 사역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월러슈틴은 전형적인 비판 사역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좌파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그의 저작에 그 미국 사역회에서 이 상을 어떤 그런 줄 정도로 오늘 다루게 될 이 책은 대단히 문제적인 저작입니다. 간단히 개인적인 이력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월러슈틴은 1930년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계속 뉴욕에서 공부했습니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사 박사를 하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콜럼비아 대학 사회학 이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월러슈틴의 그 60년대 주로 발표했던 연구들은 아프리카 연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러슈틴이 그 1971년도에 60년대 후반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내 정치적 문제에 연유해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맥길 대학에서 잠시 가르쳤다가요. 1976년도에 이 뉴욕 주립대학, 그러니까 이 뉴욕 주립대학이 뉴욕주에는 이제 여기저기 혼재에 있습니다. 스토니브룩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팔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올바니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월러슈틴이 재직했던 빙엄튼이라고 뉴욕에서 좀 떨어진 데입니다.
거기 이제 사역과 교수로 뉴욕 주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소를 세우게 됩니다. 저 길어서는 저도 적어왔습니다. 경제, 역사적 체제, 문명 연구를 위한 페르낭 브로델 센터라고 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것을 브로델 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페르낭 브로델은 프랑스의 이 역사학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날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월러스틴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역사학자고요. 이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브로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워낙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서요.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빙엄튼에 있는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서 세계 체제 이론을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2000년도쯤 해선 월러스틴이 이제 예일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 연구소 소장은 계속 아직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월러스틴은 90년대, 94년부터 98년까지 국제사회학회 회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어떤 그런 비단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아주 활발한 어떤 그런 지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월러스틴이 두 가지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월러스틴은 이제 우리 사회학 분야에서 사회학과 역사학을 접목하는 역사 사회학을 다루는 사회학자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식 기준이기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사회학에서 나누는 기준입니다만, 사회학을 크게, 이 미국 친구들은 거시와 미시로 분류합니다. 거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분석 대상이 큰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거시 사회학이 역사 사회학 혹은 정치 사회학, 이런 것들이 아주 거시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본인 스스로 어떤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적 세계를 역사적 사회과학이라고 칭할 만큼 역사학과 사회학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도 적었듯이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와 프랑스의 아날학파의 이론적 착상에 기반해서 그의 필생의 연구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원, 전개, 그리고 이제 미래를 경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학의 주류, 특히 이제 미국 사회학의 주류하고 달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좀 일관해 온 어떤 그런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임마누엘 월러스틴이 학내 정치적 문제로 컬럼비아 대학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러스틴은 이론과 정치적 실전을 항상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60년대 후반에 일어난 68 혁명은 이 월러스틴의 어떤 지적, 그런 어떤 정치적 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이러한 68 혁명의 이론적 적자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그런 이런 68 세대의 어떤 문제의식을 더 지속적으로 좀 잊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러스틴이 발표한 저작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이제 그 중에 한 저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작과 연관된 좀 문제들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월러스틴 사회학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 사회학입니다. 이게 사실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죠. 제가 오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근대 세계 체제라고 그랬어요. 모던 월드 시스템이죠. 이 책을 74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본인의 계획에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4권의 책을 내겠다고 처음에 책을 낼 때 그 독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잇따라 책을 내게 되죠. 1980년도에는 이제 2권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3권을 출간하는데요. 아직 4권은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4권을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대단히 독특한 접근 방법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사뭇 방법론과 이론을 동원해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정치 사회학입니다. 월러스틴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자본주의가 주로 이제 경제적 영역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제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전략에 관한 책을 때로는 혼자 발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발표하기도 합니다. 반체제 운동이라는 책을 자기 동료들하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이후라는 책을 1996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이제 유토피스틱스 또는 21세기의 역사적 선택이라는 저작들을 통해서 이른바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정치적 전략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학의 방법론. 이건 비단 사회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학에 대한 이제 이 방법론적인 저작들을 발표하는데요. 91년도에 발표된 이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unthink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저작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베키안 위원회, 이건 이제 사회과학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만든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 월러스틴이 의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굴베키안 위원회 의장으로서 사회과학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동료들과 함께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 국제대학에서 월러스틴이 이 자신의 이론을 결산하는 강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책으로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것이 지금 마지막에 적혀 있는 월러스틴의 세계 체제 분석인데요. 월러스틴 이론에 대해서 좀 개설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이 이제까지 전개했던 세계 체제 이론을 간명하게 요약할 뿐만 아니라 월러스틴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비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이후부터 월러스틴 이론이 대단히 좀 독특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작해서 보수적인 사회과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월러스틴은 응답하지 않죠. 90년대 들어와서 약간 응답을 하다가 이 책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귀중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 세계체제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표준적인 교과서,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세계체제 이론의 방법론과 어떤 핵심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더널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배경적인 좀 설명 지식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보자면요. 이 책은 본인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러스틴이 계획했던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4권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월러스틴이 긴 16세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1450년에서 164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6세기라고 한다면 1500년대를 얘기하는데 월러스틴은 특별하게도 이 16세기 앞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롱을 붙입니다. 그래서 긴 16세기다. 그래서 이 16세기는 1450년에서 164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월러스틴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농업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일권은 바로 이 농업자본주의 시대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세계체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과 아이디어, 방법론과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먼저 이론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한다면 월러스틴이 이런 독특한 이론을 전개했는가? 이 책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치 역사책처럼 제목을 다뤄놨습니다. 제가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챕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서론이 있고요. 중세적 서곡 1장입니다. 유럽의 새로운 노동분업, 절대왕정과 국가 통제주의, 세비야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제국의 실패입니다. 강한 핵심부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 세계 경제. 특이하게도 이 책은
이론적 재고차를 맨 마지막 챕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에 입각해서 경험적 분석을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론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제 이론을 마치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제시하고 그 이론에 따라서 경험적 사실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월러시티는 이제 반대의 방법을 이 책에서 택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사실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론적 재고차를 통해서 자신의 분명한 내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 사항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론적 재고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경험적 분석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이런 것이 이 월러시티는 많이 쓰는 독특한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됐는가를 좀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도 적었습니다만 이 근대 세계체제 1권은 세계체제론의 원점을 이루는 저자이고요. 이 저작의 중심 개념은 말 그대로 이 제목인 세계체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세계체제의 월러시티는 여기에 우리가 이 대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월드 시스템이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의 단어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기서 볼 수 있듯이 월드 시스템을 우리가 대시라고 하나요? 이걸 통해서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한 어떤 실체로서 지금 월러시티는 세계 체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학에서 저희 사회학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한 구성 요소죠.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사실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월러시티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계체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월러시티의 논리를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생활이 자기 충족적이어야 합니다. 체계 속에 놓여진 개인들의 생활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체계의 발전의 동인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스템을 개념 규정 짓는 어떤 그런 사회학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월러시티니 보기에는 두 개의 체제만이 존재합니다. 소체제와 세계체제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미니 시스템과 월드 시스템만이 존재합니다. 세계체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월러시티에 따른다고 한다면 세계 제국과 세계 경제로 구별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세계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체제입니다.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정치 체제들로 특징 지어집니다. 정치 체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 이제까지 우리 인류가 가졌던 유일한 세계 시스템은 오직 하나입니다. 월러시티는 그것을 제가 여기 맨 아래에도 적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세계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나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동양에서도 존재했고 서양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이 월러시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 생각입니다. 이 월러시티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회과학에서 혹은 사회학에서 분석 단위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국민국가입니다. 우리가 민족국가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월러시티에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체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월러시티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 보자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은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자기 충족적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의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의 거시적인 여러분 근대 사회로의 변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876년 개항이 있었고요.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방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고 1960년대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주화가 있었고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세계화가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 혹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체제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월러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월러스틴이 보기에는 체제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미니 시스템과 이건 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 수렵경제죠. 원시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다름 아닌 그 세계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체제는 어떤 그런 세계 제국과 세계 경제로 나눠진다고 지금 월러스틴은 본 것입니다. 이것을 월러스틴이 강조하는 이유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뭐 월러스틴이 전공하고 있는 사회학과 연관시켜 보자면 이것은 말 그대로 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은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그 내에서 다시 또 그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외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내부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별로 설득력이 낮다고 지금 월러스틴은 보는 것입니다. 월러스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중간 부분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사회과학의 분석 단위 설정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아주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인문학까지를 포함해서요. 우리 인류가 가졌던 분석 단위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학문적 전통,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서 보자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학문의 전통에서 보면 최초로 인간이 대면했던 학문적 분석 단위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른바 근대 사회이든 자본주의 사회이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모더니티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분석 단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소사이어티입니다.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부터 배우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존 로크, 그 다음에 장자크 루소의 여러분 업적입니다. 적어도 중세시대까지 개인을 다루거나 아니면 개인과 신의 관계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분석 단위가 여러분 인디비주얼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게 되는구나. 계약을 맺은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회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분석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나 존 로크의 일련의 어떤 그런 정치 및 민주주의에 관한 논문이나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등의 저작들은 바로 분석 단위를 지금 사회로 염두에 준 저작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사회 중에서 독특한 하나의 형태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입니다. 동일한 주로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언어를 포함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사회가 다름 아닌 민족국가. 우리가 줄여서 그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의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 내의 내적 동인에 의해서, 내적 원인에 의해서 그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 사회 변동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월러스틴이 보기에는 어떠냐면 사회 혹은 국가라고 하는 분석 단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사회학에서 적절한 어떤 그런 분석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월러스틴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직 두 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소체제나 아니면 처음부터 세계 체제만이 우리가 분석 단위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월러시티는 대단히 사실상 아주 전복적이고 도발적인 문제의 어떤 그런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월러시티인의 이론적인 출발점이고요. 사실 월러시티는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기존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했던 사회나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할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처럼 월드 시스템을 세계 체제를 분석 단위로 할래? 라고 사실상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월러시티인의 일련의 작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다름 아닌 이 프랑스 아나락파의 역사학자였던 페르낭 브로델입니다. 이 페르낭 이 브로델은 블로흐나 우리가 페브르 이 사람들을 이제 아나락파 제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세대의 뒤를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아나락파를 이끌었던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여러 저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월러시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역사학을 포함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과학 영역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두 권의 중요한 저작이 있습니다. 한 권의 저작이 좀 제목이 깁니다.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라는 두 권짜리 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세 권짜리 책입니다.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우리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들을 통해서 브로델은 대단히 독특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배웁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배웁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자본주의가 대륙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프랑스나 혹은 저지대 지방들이죠. 이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리고 북부 지방입니다. 북유럽 지방이죠.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영국의 뒤를 이어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도 곧바로 뒤이어서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를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산업화를 본격화했던 19세기 시대에 바로 대서양 저편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즉 영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국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준 모델로 제시가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영국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추격한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 일반적 가정인데요. 브로델은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이제 브로델이 아니라 이제 월러시틴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러한 국민 국가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이 브로델의 대단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월러시틴은 이 브로델의 가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건 조금 이따 월러시틴이 재구성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러시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우리가 역사적 분석과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어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재검토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 가운데 적은 것은 이제 원래 브로델이 만든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이론적인 그런 이 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브로델이 보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기 지속이 있고요. 중기 지속이 있고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른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중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런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고요.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몇백 년을 걸쳐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보적 정부라고 알려진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기 지속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해방 이후의 우리 역사를 보면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이런 상당한 어떤 그런 일정한 국면과 주기를 이루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년 내외, 경우에 따라서는 5, 60년대 하나하나의 국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장기 지속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브로델 얘기를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브로델은 이제 단기 지속에 대응하는 연구 대상으로서 정치적 사건을 뒀고요. 중기 지속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연구 대상으로서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기와 국면을 두고 장기 지속으로서 대응하는 것은 이제 구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도 여기에 맞춰서 사건사, 단기 지속의 경우는요. 중기 지속에서는 사회사, 그다음에 장기 지속에는 구조사 이런 것들을 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1987년도 6월에 6월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브로델식으로. 6월 민주화 운동은 대체 언제 시작되었는가? 단기 지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6월 민주화 운동은 뭐 우리가 멀리 잡아야 사실상 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전두환의 그 정권이 1984년도 전후에서 이른바 유화 국면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학 내에서 이제 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정도에 이제 우리가 6월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런 정치적 사건의 출발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기 지속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중기 지속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올라가게 된다면 1960년 4월 혁명부터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사회운동으로 분출했습니다. 따라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지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60, 70년대라고 해서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년대 유신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반유신 독재 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좀 더 길게 보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유와 평등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상으로 합니다. 즉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기원은 여러분 19세기 후반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6월 민주화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단 말인가? 이게 여러분 프로델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이 역사적 사건에는 여러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개의 시간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지 어느 하나만 특정하게 띄어내서 분석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담겨진 의미들을 제대로 독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브로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월러스틴도 사실 이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월러스틴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장기 지속입니다.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흐르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랫동안 흐르는 시간이 기본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계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에도 썼습니다만 월러스틴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작업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은 사건사에 주목해서 구조사를 도외시하는 개별 기술적 방법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 기술적 방법이라는 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름 아닌 역사학을 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사실 이런 현상과 사건의 어떤 그런 내재된 브로델의 개념을 쓰자면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만 주목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적 구속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제 법칙 정립적 그런 방법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이런 법칙 정립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일련의 여러 법칙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및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 및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일정하게 구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법칙 정립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나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이런 어떤 그런 시공간적 특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외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월러시티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사회학, 이것은 개별 기술적 어떤 그런 학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칙 정립적 학문도 아닌 두 개의 방법론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 대단히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월러시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영국의 산업화가 자본주의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연관된 지역의 전체가 자본주의를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 어떤 그런 개별 민족 국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월러시티는 이 책에서 특별하게 유러피언 월드 이코노미, 유럽의 세계 경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럽의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그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서 막 이제 유럽과 결합된 아메리카를 전부 다 포함합니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어떤 그런 이런 개별 민족 국가를 넘는 넓은 의미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요. 지리상의 발견에 따른 월러시틴이 보기에는 이 지역이 세 개의 층위로 지금 나뉘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 개의 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것도 아주 널리 알려진 월러시틴이 만든 개념입니다. 중심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현재 월러시틴이 얘기했던 농업자본주의를 이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부에 예속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결시키는 중간 지역으로서 어떤 그런 주변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할 때 쓰는 이 반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반자의 어떤 그런 절반의 의미로서의 어떤 반주변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국, 네덜란드, 북부 프랑스는 중심부로서 당시에 우리가 농업자본주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농산물의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러한 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금노동제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반주변부 같은 경우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주변부 지역과의 이른바 주변부 지역에서는 순수하게 원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자체를 그냥 공급했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유럽에 있었던 폴란드는 여러분 다름 아닌 밀을 공급을 하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금과 은을 공급합니다. 거의 이게 주변부 지역이죠. 이러한 주변부 지역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중간 점유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몇몇 이 도시 국가들이 아주 전형적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월러시틴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역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월러스트는 이것이 이 책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만 우리가 자본주의가 순차적으로 발전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지역적 영역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중상주의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고요. 중상주의 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그런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훨씬 더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월러스틴의 이게 어떤 기본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발상입니다. 이러한 월러스틴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가 발전 이론 중에서 종속 이론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무역이죠.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종속으로 인해서 저발전되었다는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은 이제 미국 같은 국가를 중심부로 보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국가를 이제 주변부로 봤는데 월러스틴은 여기에 대응해서 특이하게도 반주변부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의 발전 수준의 국가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월러스틴은 우리 한국도 뭐 직접적으로 한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워낙 전 세계를 이 자신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언급들도 덜어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960년대와 70년대 전형적인 반주변부로서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월러스틴의 어떤 그런 주장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 분석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중개인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고전적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죠. 사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을 때, 중간 부분이 있을 때, 사회가 원활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착상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월러스틴이 봤던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이자 농업자본주의의 어떤 구체적인 실상입니다.